강남 한복판 한 끼 30만 원을 호가하는 초호화 식당 라시엘.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우아한 공간 이면에는 누군가의 영혼을 짓밟는 처참한 폭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감히 그 늙은이가 준 레시피로 나를 모욕해? 너 같은 건 내 주방에 있게 할 수 없어. 지금 제 머리 위로는 진득한 소스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조리복 안쪽 뜨거운 살결로 액체가 스며들 때마다 온몸에 수치심이 휘감겼습니다. 제 앞엔 비열한 미소를 띤 총괄 셰프 박성훈이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김태수 지배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달려온 구본진 회장님, 그리고 홀 창가석에서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고 계셨던 제 할머니 최영자 여사님이 천천히 주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열등감에 쏟아부은 이 소스가 자신의 화려한 커리어를 끝장낼 마지막 마침표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 멀리 구석 창가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낡은 꽃무늬 조끼의 노부인. 제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그가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은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요리계의 판도를 뒤흔든 거대한 심판의 기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남의 라시엘은 요리사들에게 신전 같은 곳이지만 제겐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공포인 감옥이었습니다. 전 공채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경력이 할머니 국밥집뿐이라는 게 알려진 날부터 제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박성훈 주방장은 저를 오직 야 국밥 혹은 시장통이라 불렀죠. 야 국밥. 비싼 세제로 빨아도 내 몸에선 그 산티나는 누린내가 나는 것 같아. 식당 품격 떨어지니까 메뉴 오염시키지 말고 내 눈앞에서 꺼져. 그의 모욕은 주방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방관했고 칼날이 조금만 무뎌져도 모든 화살은 막내인 제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베테랑 김태수 지배인님이 제게 남긴 한마디였죠. 진아 씨 칼질은 예사롭지 않아요. 채소와 대화하는 사람은 20년 만에 처음 봅니다.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박성훈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할머니 곁에서 잡았던 칼이 그가 자랑하는 명품 칼보다 훨씬 날카롭고 깊은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 매일 밤 주방 불이 꺼진 뒤에도 홀로 남아 칼질을 연습했습니다. 언젠가 제 진심을 요리에 담아낼 그날만을 기다리면서요. 박성훈은 사실 유학 시절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단 한 번도 정식 채용되지 못한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늘 남의 레시피에 집착했죠. 제 비밀 노트를 몰래 찍어가 신메뉴로 내놓는 비겁함은 주방 사람들 모두가 쉬쉬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K푸드의 대부 성진그룹 구본진 회장님이 미슐랭 거장들을 모시고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장님은 평소 주방의 청결과 기본기를 불시에 점검하겠다는 철학이 있었기에 주방은 그야말로 전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놈은 매장이야. 특히 국밥 너. 회장님 눈에 띄지도 말고 구석에서 접시나 닦아. 내 손길 닿으면 요리가 천박해지니까 알았어?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엔 할머니께 배운 자부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 목소리가 힘든 저를 걱정하던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진아야,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란다. 내 요리가 누군가의 시름을 잊게 한다면 넌 이미 훌륭한 요리사다. 할머니는 손녀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읽고
다음날 시장 문도 닫은 채 몰래 상경하셨습니다. 손녀가 어떤 지옥에서 버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번 연애는 박성훈에겐 기회였겠지만 저와 할머니에겐 30년의 침묵을 깨는 심판의 날이 될 참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오후 2시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흐르는 식당 입구. 박성훈은 거울 앞에서 셰프복의 주름 하나하나를 펴며 리허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야 해. 오늘은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그때 식당 입구에 한 노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낡아서 해진 꽃무늬 조끼에 투박한 단화, 그리고 손에는 직접 짠 참기름병이 든 검은 비닐봉지. 바로 제 할머니 최영자 여사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잠시 주저하셨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들려오는 주방의 소란스러운 소리, 그리고 긴장한 직원들의 모습. 저 아이가 저런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목소리가 그렇게 힘이 없던 이유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입구에 서 있던 젊은 호스테스 직원이 할머니의 차림새를 보자마자 대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과 귓속말을 나누더니 낄낄거리며 비웃기 시작했죠. 어머 할머니,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귀한 분들이 오시는 날인데 이런 꼴로 오시면 어떡해요? 그 검은 비닐봉지는 또 뭐예요? 설마 여기서 구걸하시려는 건 아니죠? 최영자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 손녀 김진아가 여기서 요리를 한다고 해서 잘하고 있나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려고 왔어. 금방 갈게. 그러자 호스테스는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에, 할머니 몸에서 나는 이 시장 바닥 냄새 어떻게? 김진아 씨 할머니라니 역시나네. 그 산티나는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 할머니, 여기 한 끼 가격이면 할머니가 입은 그 촌스러운 조끼 수백 벌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분위기 다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요. 직원들의 노골적인 조롱에도 할머니는 그저 담담히 서 계셨습니다. 그 순간 베테랑 김태수 지배인이 홀을 점검하다가 입구의 소란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 지배인은 할머니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저 할머니의 서 있는 자세, 침착한 눈빛, 그리고 저 손. 평범한 분이 아니야. 20년 넘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수많은 거장들을 모셔온 김 지배인의 직관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즉시 무례한 직원들을 물리치고 할머니께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실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 지배인은 할머니를 주방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면서도 VIP 동선과는 완전히 분리된 조용한 창가 구석 자리로 모셨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메인홀의 시선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였죠. 어르신, 혹시 편찮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물이라도 먼저 드시겠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주방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저기,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손녀만 잠깐 보고 갈게요. 김 지배인은 할머니의 기품 있는 말투에서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를 느꼈지만 곧 도착할 구본진 회장 일행을 영접해야 했기에 깊이 여쭙지는 못했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구본진 회장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구본진, 그리고 프랑스 미슐랭 3스타 셰프 장 리크를 포함한 세계적인 거장들. 그들은 VIP 전용 입구로 입장했기에 구석 자리에 계신 할머니와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홀은 순식간에 압도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성우는 땀을 훔치며 자신이 몇 달간 준비한 최고급 코스 요리를 하나씩 내보냈습니다. 트러플, 캐비어, 푸아그라, 최상급 식재료들이 화려한 플레이팅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구본진 회장과 장 리크 셰프는 정중하게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훌륭하군요, 박 셰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됐어. 이제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데 구본진 회장의 표정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맛은 좋은데 뭔가 2%가 부족해. 기술은 완벽하지만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 장 리크 셰프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군. 그때 김태수 지배인이 창가 구석 자리에 계신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저희 주방장의 시그니처 메뉴인 스테이크가 일품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녀가 일하는 곳의 요리가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잠시 후 화려하게 플레이팅된 스테이크가 할머니 앞에 놓였습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낡은 포크를 들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으셨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저 할머니가 이런 요리를 먹어보기나 했겠어? 라며 비웃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기를 천천히 씹으며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고기는 연하나 불의 숨결이 닿지 않았고 소스는 진하나 재료의 비명을 억지로 가리고 있구나. 겉은 금가루를 뿌린 듯 화려하지만 그 속은 요리사의 얄팍한 기교와 열등감으로 텅 비어 있어. 이건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려는 가짜다. 할머니는 포크를 내려놓고 김태수 지배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복의 지배인. 네, 어르신. 입맛에 안 맞으셨습니까? 할머니는 서늘한 눈빛으로 주방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요리를 만든 사람에게 전해주게. 칼 끝에 도끼를 빼지 않으면 조만간 그 칼에 자기가 베일 거라고 말이야. 김 지배인은 할머니의 그 서늘한 일갈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요리의 본질을 꿰뚫는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주방 안에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던 저는 할머니가 그곳에서 박성훈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 서늘한 일갈은 사실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 뼛속 깊이 새겨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박성훈이 아무리 저를 짓밟아도 제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그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진짜의 무게가 어디서 온 것인지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그저 전라도 어느 시장 골목에서 손맛 좋은 국밥집 주인으로만 알았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펄펄 끓는 가마솥 앞에서 땀을 닦는 모습이 할머니의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할머니와 저는 둘뿐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파리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던 할머니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미슐랭 별도, 명예도, 유명세도 모두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린 손녀를 품에 안으셨죠. 진아야, 할머니가 널 이 세상 최고로 만들어줄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키워줄 거야. 시장 국밥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단순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지켜낸 마지막 흔적이자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죠. 할머니의 방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자개함 속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시던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함 속에 할머니의 젊은 시절 추억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어 요리사의 길을 걷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그 함을 여셨습니다. 먼지 쌓인 함 속에서 나온 것은 낡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은 은색 조리복. 그리고 그 가슴팍에 선명하게 박힌 매덤 앨러나 최라는 금색 자수와 함께 미슐랭 3스타 패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던 그 순간 할머니는 아주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아야, 이 옷은 권력이자 동시에 쇠사슬이다. 사람들의 찬사가 늘어나면 요리사는 자신의 손끝보다 별의 개수에 집착하게 되지. 나는 그게 싫어서, 내 요리가 숫자로 매겨지는 게 싫어서 모든 명예를 버리고 이 시장으로 숨어든 거란다. 진짜 요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의 속을 달래주는 따뜻한 온기에 있는 법이야. 할머니는 30년 전 파리 요리계를 평정하고 돌연 종적을 감췄던 전설적인 인물 엘레나 최였습니다. 그녀의 레시피는 당시 프랑스 셰프들 사이에서 신의 성서로 불릴 만큼 위대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거친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고 하죠. 특히 구본진 회장님은 젊은 시절 요리를 배우기 위해 파리로 건너갔을 때 인종차별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자신을 유일하게 거두어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며 요리의 철학을 가르쳐준 스승님이 바로 엘레나 최였다는 사실을 평생의 은혜로 간직하고 사셨습니다. 구 회장님이 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이유도 과거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자애로운 마음을 세상에 돌려주기 위해서였죠. 할머니는 제게 조리복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아야, 이 옷을 주는 건 내가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야. 이 옷이 품고 있는 무게를 기억하라는 거지. 요리사는 재료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재료와 대화하는 사람이란다.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에도 재료를 향한 존중이 담겨야 해. 그게 바로 진짜 요리사의 손맛이야. 제가 라시엘에서 무시당하며 배운 기술들은 사실 할머니가 전수해준 비법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물과 소금의 조화, 불의 언어, 칼끝의 온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의 온도 차이로 면의 식감이 어떻게 바뀌는지, 소금 한 꼬집을 언제 넣느냐에 따라 맛의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칼을 쥔 손의 각도가 채소의 향을 어떻게 살리는지, 그것은 레시피북에 적을 수 없는 오직 손끝에서 손끝으로만 전해지는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그 철학을 가슴에 품고 박성훈의 갑질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매일 밤 주방에 불이 꺼진 뒤에도 저는 혼자 남아 할머니의 가르침을 복습했습니다. 재료와 싸우지 마라. 재료가 내게 말을 걸면 너도 재료에게 말을 걸어라. 박성훈이 화려한 기교로 재료를 억지로 굴복시킬 때 저는 조용히 재료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트러플과 캐비어로 허세를 부릴 때 저는 무와 파한 뿌리에서도 우주의 이치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멀리서 손녀 김진아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지, 그 혹독한 주방에서 요리의 본질을 잃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머니는 보셨습니다. 손녀가 소스 범벅이 되어 모욕당하는 그 참담한 광경을. 이제 대한민국 요리계가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전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끝날 무렵 홀의 분위기는 이미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우는 구본진 회장의 훌륭하다는 형식적인 평가를 승리의 확신으로 착각하며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셰프복을 거칠게 벗어던지며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됐어. 이제 성진그룹 계약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의 눈에는 이미 화려한 성공의 미래와 해외 진출의 야망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방의 무거운 철문이 예고 없이 열리며 구본진 회장님이 장 리크 셰프와 함께 주방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거물들의 방문에 주방은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성우는 당황하며 황급히 단추를 채우며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주방은 위험하니 홀에서 기다려주시면 제가 곧. 구본진 회장님은 대답 대신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주방의 구석구석을 훑어내렸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셰프, 오늘 요리는 기술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었네. 하지만 장 리크 셰프와 나는 오늘 이곳에서 피어나는 진짜 열정을 확인하고 싶어. 메뉴에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자네 주방의 젊은 요리사들이 가진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디저트를 즉석에서 내보게. 박성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디저트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오늘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이에게는 우리 성진 재단의 전액 장학금과 해외 연수의 기회를 주겠네. 자네 주방에는 젊고 재능 있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어. 그들의 가능성을 직접 보고 싶군. 주방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박성훈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습니다.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할 주방에서 막내들이 주목받는 꼴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업계의 대부인 구 회장님의 명을 거역할 순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실력 있는 수셰프 3명을 지목했습니다. 너희 셋 각자 최고의 디저트를 준비해라. 실수하면 이 업계에서 내 자리는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박성훈의 시선은 주방 가장 구석, 설거지통 앞에 서 있던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넌 죽어도 나서지 마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하지만 구본진 회장님의 시선이 주방을 훑어 내려오다 가장 구석 낡은 조리대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제 조리대에는 다른 곳과 달리 화려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저 꿀에 재운 약과 반죽 막걸리, 식초로 발효시킨 우유, 그리고 오미자가 소박하게 놓여있을 뿐이었죠. 이건 뭔가 향이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이걸로 디저트를 만들려고 했나? 박성훈이 급히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내가 연습하던 쓰레기 같은 재료들입니다. 보실 가치도 없습니다. 박성훈은 저를 벌레 보듯 노려보며 제 재료를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구본진 회장님은 그의 손을 제지하며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잠깐, 막내라고 했나? 자네 자신 있다면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나? 박성훈의 눈에서 핏발이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채 1등으로 들어온 제가 혹시라도 실력을 발휘하면 자신의 레시피 도용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를 잠식했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진아야,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다. 재료가 내게 말을 걸면 너도 진심으로 대답해주면 된단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를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구 회장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30분 주겠네. 요리하는 과정을 직접 보는 것도 요리의 일부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켜보겠네. 본격적인 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방 전체에 전쟁 같은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칼을 잡았습니다. 0.5 두께로 아주 얇게, 하지만 정확하게 슬라이스되는 약과 반죽. 장 리크 셰프가 제 손목의 각도를 보고 나직이 감탄했습니다. 저 칼질. 저건 하루아침에 나오는 기술이 아니야. 손목의 스냅이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군. 저는 핀셋을 들어 약과 조각을 170도의 깨끗한 기름에 넣었습니다. 치익, 기름 속에서 약과 조각이 투명한 갈색꽃처럼 피어오르는 정확히 7초. 저는 1초의 오차도 없이 약과를 건져냈습니다. 구본진 회장님은 제 손끝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저 아이의 손놀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온도계도 없이 본능적으로 완벽하게 맞춰내다니. 다음은 무수였습니다. 6시간 동안 발효시킨 막걸리, 식초 한 방울을 섞은 우유 무스를 거품기로 저었습니다. 무스는 구름처럼 가벼웠지만 그 뒷맛은 깊고 묵직했죠. 차가운 대리석 판 위에 무스를 둥글게 펴바르고 그 위에 튀겨낸 약과 조각들을 꽃잎처럼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 루비처럼 빛나는 오미자 펄을 올렸을 때 주방 직원들은 하나둘 제 조리대 주변으로 모여들어 침을 삼켰습니다. 모든 디저트가 완성되고 일행은 평가를 위해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박성우는 금가루를 뿌린 자신의 초콜릿 수플레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내 작품이 최고일 거다. 저런 시장통 약과 따위가 어디 감히 격을 노네? 하지만 잠시 후 홀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 약과 디저트를 맛보는 순간 장 리크 셰프가 테이블을 치고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군. 이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한국 전통 재료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영혼을 깨운 예술입니다. 이런 숭고한 정신을 가진 요리는 내 평생 파리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구본진 회장님도 제 디저트를 입에 넣는 순간 손을 떨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전 파리의 추운 겨울밤, 자신에게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내어주던 스승님의 손맛.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진심의 맛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이 맛, 이건 선생님의. 회장님은 즉시 김태수 지배인을 부르셨습니다. 이 요리사를 당장 홀로 모셔오게. 주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성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애송이에게 완패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박성훈은 제게 성큼성큼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감히 그 늙은이가 준 레시피로 나를 모욕해? 너 같은 건 내 주방에 있게 할 수 없어. 그는 옆에 있던 진득하고 끈적한 브라운 소스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성우는 제 머리 위로 그 끈적한 소스를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으악! 진득한 갈색 액체가 제 머리카락과 두피를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소스가 조리복 안쪽 뜨거운 살결로 스며들 때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김태수 지배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달려온 구본진 회장님 그리고 홀 창가석에서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고 계셨던 제 할머니 최영자 여사님이 천천히 주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소스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은 저와 텅 빈 냄비를 들고 숨을 헐떡이는 박성훈. 주방은 이제 가짜 왕국이 무너져 내릴 거대한 심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은 비명보다 더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천장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이 기괴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죠. 제 머리카락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진득한 데미글라스 소스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툭, 툭 하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우는 텅 빈 소스 냄비를 든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방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홀에서 기다리다 못해 직접 들어오신 구본진 회장님과 장 리크 셰프, 그리고 귀빈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소스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은 저와 냄비를 든 박성훈. 박성훈은 당황하며 냄비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회장님, 이건 이 아이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소스를 뒤집어 쓴 겁니다. 박성훈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던 그때 홀 구석 창가 자리에 계시던 제 할머니 최영자 여사님이 천천히 주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손녀가 당한 굴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던 할머니의 눈빛은 서슬퍼런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성훈을 향해 쩌렁쩌렁한 호통을 내뱉으셨습니다. 이놈,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감히 사람 머리 위에 도끼를 쏟아부어. 요리사가 칼을 쥐었으면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못된 신보부터 배워가지고. 박성훈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할망구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지배인 당장 이 할머니 안 끌어내고 뭐해. 하지만 구본진 회장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할머니를 보는 순간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30년 전 파리의 어느 추운 겨울 자신에게 따뜻한 수프한 그릇을 내어주며 요리의 철학을 가르쳐주던 그 스승님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구본진 회장님의 입에서 믿기 힘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성우는 귀를 의심하며 회장님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선생님이라니요? 이 할망구는 그냥 저 국밥 김진아의 할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박성훈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한국 요리업계의 대부라 불리는 구본진 회장이 시장통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엘레나 스승님 맞으십니까? 주방 직원들이 경악하며 조리 도구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장 리크 셰프 역시 엘레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전설의 귀환을 목격한 듯 몸을 떨며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 예의를 갖췄습니다. 할머니는 소스 범벅이 된 제 얼굴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박성훈을 향해 다시 한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까 내 손녀의 재료를 보고 쓰레기라고 했지? 칼을 든 사람이 칼의 무게를 모르면 그 칼은 흉기가 되는 법이지. 자네는 오늘 요리사로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이 주방에 다 쏟아버린 게야. 박성우는 이제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조롱했던 국밥집 할머니가 파리 요리계를 평정했던 전설 엘레나 최였다니. 그가 가로챘던 김진아의 레시피들이 왜 그토록 완벽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죠. 구본진 회장님은 결심한 듯 김태수 지배인을 바라보며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배인, 지금 당장 이 주방의 CCTV 영상을 확보하게. 그리고 박성훈이 지나 양에게 행한 모든 가혹행위와 폭행의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해. 주방 천장에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으니 이자가 다시는 요리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들 테니까. 할머니는 소스 범벅이 된 저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품에서
2년간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박성훈의 가짜 왕국은 그렇게 전설의 귀환과 함께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의 세계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구본진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성진그룹 법무팀을 호출했습니다. 주방에는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고 박성훈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구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주방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매서웠습니다. 박 셰프, 아니 박성훈 씨, 당신이 우리 재단 장학생이자 엘레나 선생님의 손녀에게 저지른 이 추악한 짓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걸세. 자네가 쌓아온 그 얄팍한 기교의 왕국은 오늘로 끝이야. 회장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성진그룹의 법무팀이 투입되어 주방의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했고 2년 동안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폭언과 폭행 그리고 교묘했던 레시피 도용의 장거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 시엘의 오너는 박성훈에게 즉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화려했던 유학파 경력도 대한민국 최고라는 자부심도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업계에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평소 그에게 시달렸던 전직 직원들의 폭로까지 이어지며 그는 요리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결국 박성훈은 법정에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큰 형벌은 따로 있었죠. 구본진 회장님은 업계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의 행적을 알렸고 박성훈은 다시는 이 바닥에서 칼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을 위약금과 합의금으로 탕진한 그는 작은 치킨집을 차리며 재기를 노렸지만 사람을 우습게 보던 그 버릇을 못 고쳐 반년도 안 돼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름까지 숨긴 채 지방의 어느 급식소에서 조리보조로 일하며 비참하게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죠. 박성훈이 끌려나간 주방에서 구본진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진아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네의 재능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주고 싶어. 우리 재단에서 파리 유학의 모든 경비를 지원하겠네. 그리고 돌아오면 성진그룹 K푸드 프로젝트의 총괄 이사 자리를 맡아주게. 주변 직원들의 부러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요리사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죠. 하지만 저는 곁에 서 계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인자한 미소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구 회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파리로 가는 대신 할머니의 국밥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 주방에서 버티며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할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사람을 살리는 요리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본질부터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구본진 회장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선생님의 손녀답군. 자네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네. 좋아, 자네의 뜻을 존중하지. 대신 우리 성진그룹 프로젝트의 고문 역할만은 꼭 맡아주게. 할머니의 철학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자네의 도움이 꼭 필요하네.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수락하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소스 범벅이 된 조리복을 벗었습니다. 수치심의 상징이었던 그 옷이 이제는 전설적인 요리사로 거듭나기 위한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아야, 오늘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진짜 요리를 하러 가자꾸나. 저와 할머니의 발걸음은 다시 그 익숙하고 따뜻한 시장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조명보다 할머니의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저를 더 설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화려했던 라 시엘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지원 아래 그곳은 화려한 기교가 아닌 식재료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새로운 요리 학교 겸 레스토랑으로 탈바꿈했죠. 하지만 저는 그곳의 화려한 조명 대신 성수동 어느 조용한 골목에 작은 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엘레나 키친. 할머니의 파리 시절 이름을 딴 작은 공간이었죠. 물론 제가 수락했던 성진그룹의 전통 요리 복원 프로젝트 역시 눈부신 결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서 주말마다 성진그룹의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에 적힌 지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잊혀가던 우리네 전통 식재료들을 복원해 전 세계 성진그룹 네트워크를 통해 알렸습니다. 뉴욕과 파리의 미슐랭 셰프들이 할머니의 비법이 담긴 장류와 발효식초에 경의를 표할 때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본업은 여전히 성수동의 작은 주방입니다. 이곳은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들의 긴 줄이 이어집니다. 3개월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다는 이곳의 메뉴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복원한 전설적인 레시피들을 가장 소박하고 따뜻하게 풀어낸 밥상이죠.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셰프님, 이 된장찌개를 먹는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속이 생각났어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성훈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화려한 스펙과 권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진짜 요리는 사람을 위협하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친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라는 것을요. 구본진 회장님은 요즘도 예고 없이 저희 식당을 찾아오십니다. 회장님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보고서보다 할머니가 끓여낸 수수한 배춧국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아이처럼 웃으시곤 하죠. 진아 씨 30년 전 파리에서 선생님이 제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맛을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맙네. 회장님의 그 웃음을 보며 저 역시 비로소 진정한 요리사로 거듭났음을 느낍니다. 박성훈의 근황도 가끔 들려옵니다. 치킨집 실패 이후 업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그는 지금 어느 지방 도시의 대형 급식소에서 이름도 숨긴 채 조리보조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의 재능을 가로채고 후배의 영혼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성공은 결국 데미글라스 소스 한 방울처럼 허무하게 씻겨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밤 할머니와 나란히 주방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할머니는 제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시죠. 진아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내가 만든 음식에 오늘 몇 명의 시름이 씻겨 내려갔을까? 요리사는 칼로 사람을 살리는 의사와 같단다. 그 마음만 잊지 마라. 저는 할머니의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내일의 재료를 준비합니다. 클로징 멘트. 누군가를 짓밟아 얻은 화려한 가짜 왕국은 단 한 번의 진실 앞에서도 먼지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묵묵히 걸어온 길은 어떤 소스 범벅이 되어도 결국 빛을 발하기 마련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도
화려한 겉모습보다 더 소중한 진짜의 무게를 한 번쯤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놀라운 반전과 감동적인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